안녕하세요, 한선입니다. 바로 본론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추세를 읽으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요? 바로 확률 때문입니다. 차트가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고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락 추세를 무시하고 바닥에서 저점 매수를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정도 떨어졌으면 저점이겠지 하고 정확한 근거 없이 롱 포지션을 태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세를 읽는 목적이 확률이라는 걸 기본 전제로 대응한다면 급락하는 하락 추세에서 롱 포지션을 베팅한다는 건 확률과 정반대되는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알맞게 차트 흐름이 하락 추세라고 판단을 했다면 결국 숏 포지션이 확률적 우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 추세에서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숏 포지션에 베팅하는 게 최우선 매매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확률적 사고만 제대로 해도 매매 승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 심리 자체가 이 당연한 걸 잘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 영상을 보면서 확률적 사고 흐름을 뇌에 각인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사고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세의 방향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세 분석을 하기 위해선 추세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추세는 임밸런스와 밸런스 구간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하나의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큰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 추세를 구조화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라가는 시점도 있지만 분명히 내려가는 시점도 존재하죠.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밸런스와 임밸런스 개념을 적용해서 추세를 구조화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불균형이 일어났던 이러한 자리를 박스 처리를 해두고 임밸런스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특정 시점부터는 주추세와 반대되거나 혹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특정 가격 포인트 안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자리들을 밸런스 구간으로 처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임밸런스 구간은 가격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구간으로 주추세와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밸런스 구간은 주추세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구간이거나 혹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싸워서 이기는 쪽이 없이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추세의 구조만 갖고 실전에서 실제로 추세 방향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추세의 방향 분석 첫 번째 단계는 큰 추세를 구분하는 겁니다. 차트를 크게 펼쳐놓게 되면 위아래로 뒤죽박죽 움직이는 모습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해석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와서 차트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요. 이때는 현재로부터 가장 최근 차트를 기준으로 2개 정도의 큰 추세를 구분해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9월 19일 10시 30분경에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음봉 캔들 이후로는 저도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냥 한눈에 보기에 위아래 움직임을 구분할 수 있는 지점에 세로줄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가닥이 또 보이고 가장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움직임이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세로줄을 표시를 해두고 그 이후에 두 번째 프로세스 단계로 넘어가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단계에서 구분했었던 이 두 개의 추세를 제가 말씀드렸었던 임밸런스와 밸런스 개념으로 추세를 구조화해보는 작업을 해보면 됩니다. 제가 작도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임밸런스와 밸런스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려보자면 자, 지금 임밸런스 구간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주추세와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가격 불균형 구간들을 임밸런스 구간으로 체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이 주추세인 상승과 반대의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자리들은 밸런스 구간으로 처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큰 추세를 구분을 해주고 그렇게 구분한 큰 추세에서 다시 한번 이 밸런스와 임밸런스 개념으로 추세를 구조화해줬다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구분한 이 밸런스 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추세가 아직까지도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현재 작도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3개의 추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상승 추세가 존재하고 다시 한번 하나의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하락 추세가 다시 깨지면서 하나의 상승 추세가 나타나는 3개의 추세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이 첫 번째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게 된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여지는 이 첫 번째 상승 추세에서의 가장 최근의 밸런스 구간의 저점이 아래로 돌파가 되면서 깨졌기 때문에 저는 이때부터 하락 추세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 추세라는 건 성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특정하게 누군가가 외압을 주거나 어떤 강력한 힘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정상적인 추세라면 이런 식으로 밸런스 구간이 나타났을 때 직전의 밸런스 구간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추세의 기본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상승 추세에서 만들어졌던 가장 최근의 밸런스 구간 저점이 훼손되면서 하나의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세라는 것을 진짜 실용적이게 활용을 하려면 하나의 기준점을 갖고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현재 보이는 이 작도에서의 상승 추세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이 밸런스 구간이 아래로 돌파되기 전까지는 롱 포지션이 우위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먼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고, 이 밸런스 구간의 저점이 아래로 돌파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롱 포지션보다는 숏 포지션을 먼저 생각해보자 라는 매도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게 세워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추세 전환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는 이 밸런스 구간이 반드시 최근에 만들어진 밸런스 구간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유효한 추세 전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밸런스 구간을 판단할 때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밸런스 구간이라면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최근에 만들어진 밸런스 구간이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밸런스 구간보다 이전에 만들어진 밸런스 구간이 조금 더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훨씬 더 먼저 생겨난 밸런스 구간을 추세 전환 기준점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작도를 해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는 제가 설정해놓은 이 밸런스 구간 때문이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밸런스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까지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리의 고점을 뚫어내면서 위에까지 올렸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하나의 하락 추세가 아니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봉이 나왔던 캔들과 꼬리가 길게 달렸던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추세인 하락 추세와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 지점을 밸런스 구간으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락 추세에서는 이러한 밸런스 구간의 고점을 기준으로 추세 전환 기준점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꼬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항상 몸통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의 기준점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아주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여기서 몸통으로 양봉 마감이 된 지점과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몸통으로 양봉이 마감된 이 지점을 연결을 해보면 미세한 차이지만 고점의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추세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고점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있다면 저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다음 강의인 추세의 세기 분석에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충분한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편집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임밸런스 구간이 이렇게 나타나고 나서 직전에 발생되었던 이 밸런스 구간의 저점이 지금 아래로 훼손되면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세의 방향 분석에 대한 프로세스를 재정리를 해보면서 복습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최근의 차트로부터 큰 추세의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만 구분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추세 안에서 밸런스와 임밸런스를 구분을 해서 추세를 구조화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구조화된 추세 속에서 밸런스 구간이 과연 유효한 추세 전환 기준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가름하면서 해당 밸런스 구간의 저점 혹은 고점이 돌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현재 추세가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해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눌림목 P 타점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타점을 보다 정밀하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총 3개의 타임프레임을 사용할 겁니다.
첫 번째 디렉션 프레임, 두 번째 메인 프레임, 세 번째 서브 프레임. 총 3개의 타임 프레임은 각자의 투자 유형에 따라서 사용하는 시간봉이 전부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포지션 진입부터 정리까지 하루 내로 끝내시는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 타임 유형에 속할 것이고, 포지션 홀딩 자체를 하루 이상 끌고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스윙 트레이딩에 포함이 되겠죠. 스캘핑은 분 단위로 상황 판단을 해야 하는 만큼 감의 영역이 더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초보자분들일수록 가급적 스윙 트레이딩 유형의 타임 프레임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각 프레임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디렉션 프레임은 3개의 타임 프레임 중 가장 큰 타임 프레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디렉션 프레임을 해석하는 목적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방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사용하는 전략은 추세 추정 전략입니다. 따라서 디렉션 프레임에서의 추세의 방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포지션의 확률적 우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포지션을 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디렉션 프레임에서 방향성이 있을 경우에만 추세 추정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원칙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고, 방향성이 없을 때는 아예 포지션을 진입하지 않거나 다른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계획을 세우자라는 거죠. 디렉션 프레임의 두 번째 목적은 포지션을 진입하기 전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시간봉에서 차트를 봤을 때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해서 롱 포지션을 태워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재 가격대가 디렉션 프레임인 4시간봉에서 체크해둔 이전 추세의 전고점 라인과 거의 맞닿아 있는 거죠. 이런 전고점 자리는 가격 반응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잠재적 저항 구간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롱 포지션을 태우는 건 손익비 측면에서 좋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구간은 오히려 전고점을 명확하게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진입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 되겠죠. 따라서 디렉션 프레임에서 이런 식으로 전저점, 전고점 혹은 과도하게 쌓여있는 매물대를 미리 체크해둔다면 포지션 진입 전에 내가 진입하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인지 아닌지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인 프레임에 대한 부분인데, 메인 프레임은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타임 프레임입니다. 메인 프레임을 해석하는 주요 목적은 추세 분석을 해서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메인 프레임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밸런스와 임밸런스 개념으로 추세의 방향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거죠. 또한 거래량에 대한 판단이나 추가 근거를 덧붙이기 위해서 보는 보조지표 역시 바로 이 메인 프레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서브 프레임에 대한 부분인데, 서브 프레임은 메인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추세 분석을 똑같이 진행해주긴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포지션 진입 타이밍을 잡기 위함이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요약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P 타점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디렉션 프레임에서 방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추세 추정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컨펌한다. 그리고 주요 매물대 자리를 체크하고 실제 포지션 진입 전에 손익비 측면에서 위험한 자리인지 아닌지를 컨펌한다. 2단계, 메인 프레임과 서브 프레임에서 추세의 방향 분석을 진행해준다. 3단계, 메인 프레임과 서브 프레임 2개의 타임 프레임이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가리킬 때만 포지션을 진입한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차트를 가지고 눌림목 P 타점 메커니즘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고요. 가장 사용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 스윙 트레이딩 유형으로 타임 프레임을 세팅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디렉션 프레임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4시간봉 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건 방향성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약 7일 정도가 경과했을 때 시점으로 따져서 놓고 봤을 때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하나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렉션 프레임에서는 지금 하나의 추세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구나, 그렇다면 추세 추정 전략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딱 이 정도만 간단하게 판단하고 넘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렉션 프레임에서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러한 정고점 같은 자리를 먼저 회색 박스로 처리를 해두고, 이러한 구간은 나중에 잠재적 저항 구간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포지션을 진입하려고 하는 자리가 이러한 정고점 라인과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거라면 손익비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가격대로부터 이 회색 박스 구간까지 4%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디렉션 프레임에서 추세 추종 전략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포지션을 진입하기 전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1단계는 무사히 통과했다, 이렇게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는 메인 프레임을 해석하는 단계죠. 비트코인 1시간봉에서 이전에 배웠던 추세의 구조화 작업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처음 추세 분석을 할 때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큰 추세를 먼저 구분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분석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진다고 말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이렇게 하나가 보이고, 그리고 나서 강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 하나, 이 지점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하나가 보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를 할 때는 가장 최근의 움직임인 하나의 이 움직임만 파악해도 됩니다. 그치만 제가 언제부터 이 상승 추세를 정확히 인지했는지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전의 추세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승 파동부터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의 고점과 이 두 번째 고점이 미세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주추세인 상승과 반대되는 움직임 혹은 옆으로 움직이는 이 밸런스 구간이 파악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승 추세 안에서만큼은 밸런스 구간의 저점이 아래로 하방 돌파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후의 움직임에서 이 고점을 만들고 나서 밸런스 구간의 저점 라인 부분을 훼손시키면서 강한 하락이 한번 나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점에서는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출몰을 했는데 이 지점에서 나타났던 하락 추세의 임밸런스,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이 밸런스 구간, 따라서 이 하락 추세에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된다고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라인은 적어도 이 거래량이 있었던 해당 캔들 위를 넘어서는 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명확하게 상승 추세라고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의 상승 추세 안에서 봤을 때 이 밸런스 구간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승 추세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임밸런스 구간을 먼저 찾고 그 직전에 있었던 밸런스 구간을 체크를 해보면, 근처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밸런스 구간이 형성이 되었었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밸런스 구간은 추세 전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유효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까지는 아직 이 추세 전환 기준점이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메인 프레임인 1시간봉은 현재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만 매매를 한 가지 전략만 세워서 대응해서는 안 되겠죠. 그 반대 전략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숏 포지션 전략은 이 밸런스 구간의 저점인 추세 전환 기준점이 아래로 돌파가 되었을 때 그때는 매도 포지션 전략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메인 프레임의 추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현재 메인 프레임인 1시간봉은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브 프레임에서의 방향성 역시 상승으로 나와준다면 그때는 롱 포지션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로 메인 프레임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온다면 서브 프레임에서 역시 하락 추세로 동일한 시점을 가리킬 때 그때는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 역시나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상승 추세를 가리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서브 프레임에서 과연 언제 이 상승 방향성을 일치하게 보여주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인 15분봉 서브 프레임 해석입니다. 메인 프레임이든 서브 프레임이든 해석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건 가장 최근의 추세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브 프레임에서 실시간 추세는 어떤 거죠? 바로 이어지고 있는 이 하나의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현재로서의 가장 최근의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브 프레임에서 역시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추세의 구조화 작업을 한 번 더 해줄 필요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 거래량이 터져 있는 이 지점을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점을 계속해서 내리면서 추세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 없는 것이 좀 특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싸웠던 이 거래량이 터졌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중요한 자리로 둬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저점을 낮췄던 이 임밸런스, 가장 최근의 임밸런스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이 밸런스 구간 역시 자리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추세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거래량이 터졌던 지점을 이어봤을 때 밸런스 구간이 명확하게 반등이 나왔으나 이 자리를 만나면서 저항을 강하게 받고 다시 한번 하락했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이러한 자리를 위로 올렸을 때, 그때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메인 프레임이 상승이고 서브 프레임 역시 상승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방향성이 한 곳을 가르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포지션을 한번 진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매매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후의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체크했던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서의 이 추세 전환 기준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강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지점이 조정의 끝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건 진입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손절 라인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손절 라인을 설정할 때 고민해야 하는 것은 역으로 내가 어떤 근거로 진입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진입 타이밍을 잡았었던 근거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이걸 다시 말해서 단기적인 이 조정 자체가 끝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약 가격이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올지언정 이게 정말 추세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면 이 밸런스 구간의 저점 아래로는 다시는 가격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 하에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걸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거래량이 터졌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라인과 밸런스 구간의 고점 라인, 이 해당 부근을 돌파했었던 이 양봉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절 라인까지 이격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면 대략 0.5% 정도의 이격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전체 자산의 마이너스 5%까지 손실을 감수하겠다라는 각오가 섰으면 우리가 여기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10배가 되는 거죠. 10배 이상을 사용한다면 손절 라인을 터치했을 때 마이너스 5% 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는 손실 범위보다 커졌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하는 데까지 굉장히 더 큰 시간적인 소요가 걸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이 마이너스 5% 이내에서는 리스크 테이킹 관리를 해주는 것을 최대한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역추세 타점을 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조건값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추세의 힘이 약해졌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세의 힘이 약해지는 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고점과 저점 간의 기울기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세선을 활용할 때 상승 추세선이라면 저점과 저점 간의 기울기를 연결하고 추세선을 작도를 하죠. 하락 추세선이라면 고점과 고점 간의 기울기를 연결을 해서 작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현재 추세의 힘을 파악하려면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끼리의 기울기를 파악을 해야 되고 하락 추세에서는 저점끼리의 기울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 고점의 기울기가 수평처럼 완만하다는 것은 고점을 높이려고 시도를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 더 이상 가격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건 결국 상승 추세의 힘이 강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말은 즉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쉬운 예시를 위해서 차트 패턴 중 더블 바텀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블 바텀은 더 이상 하락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상승으로 꺾이는 패턴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쌍바닥 차트만 놓고 해석을 해보면 두 개의 저점이 있으면서 그 두 개의 저점 간의 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운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점이 갱신되고 나서 그 이후에 강한 매도세가 출현을 하면서 한 번 더 저점을 낮출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거래량이 강하게 분출이 되면서 첫 번째 저점보다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못하고 두 저점 간의 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운 것을 확인을 하면서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더블 바텀이 아니고 헤드앤숄더, 컵앤핸들 패턴 등등 추세 반전형 차트 패턴은 전부 이런 논리로 귀결된다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게 되면 차트를 암기식으로 외우지 않고 이해하면서 이 역추세 타점과 연결해서 응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역추세 베팅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건 이 추세의 힘이 약해졌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이 추세의 기울기 포인트를 정확하게 어떻게 잡아내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정답은 거래량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저점을 만들어냈을 때 구간을 살펴보면 이전 상황에 비해서 거래량이 계속 죽어 있다가 해당 저점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분출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타나면서 다시 거래량이 죽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강한 매도세의 캔들인 하락 모멘텀 캔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전 저점보다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를 못하고 다시 반등이 이어지는 상황 구간을 살펴보면 대량 거래량이 이미 터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역추세 타점을 접근할 때는 거래량이 터져 있는 구간이 어딘지를 찾아가다 보면 그 지점들끼리 기울기를 연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추세의 세기 파악이 조금 더 명쾌하게 해결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추세 추정 전략에서 말하는 추세의 관성의 법칙을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세를 그냥 단어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물리학적인 하나의 물체라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 즉 한번 방향이 만들어지면 쉽게 멈추지 않는 성질, 바로 그게 시장의 추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강한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한번 형성된 추세는 그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관성을 꺾는 힘, 그 추세를 반전시키는 진짜 힘이 바로 거래량이라고 직관적이게 이해를 해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거래량이 곧 힘이라고 이해를 하고, 추세의 관성을 깨트리려면 강한 거래량이 등장해야만 추세의 방향성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결국 역추세 타점을 타겟팅하면서 거래량을 필수 조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추세가 갖고 있는 관성이랑 연결되는 논리인 겁니다. 역추세에 베팅했다는 건 추세가 반대로 꺾이는 것에 베팅했다는 건데, 추세가 꺾이려면 무조건 기존 추세를 꺾을 만한 그만한 힘이 필요한 거니까요. 자, 그럼 추세가 약해졌을 때 그 기존 추세를 무너뜨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 때 그 기존 추세를 무너뜨리는 게 쉬울까요? 거래량을 해석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텔레방에서 따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영상에서 구구절절 전부 말하면 재미없어지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역추세 타점의 진입 컨펌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추세 힘이 약해야 하고, 두 번째로 기존 추세를 꺾을 만한 에너지, 거래량이 있어야 한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필수 조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고요. 지금 첫 번째 저점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이 인근 근처에서 터졌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다시 죽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저점을 만들어내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간에서 역시 거래량이 모두 다 분출이 되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저점들끼리의 고리를 연결을 해봤을 때 기울기가 가파르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수평으로 기울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을 봤을 때 역시 저점을 오히려 이전 저점보다 더 올렸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서의 기울기가 수평으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추세의 상황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꺾이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고점을 만들어냈었던 구간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해당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나와 있던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점 간의 기울기를 연결을 해보면 수평이랑 가깝게 계속 연결이 되면서 더 이상 고점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매도세가 유입이 계속되면서 윗꼬리를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전의 상승 추세가 이미 강하게 분출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상승의 힘을 올리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똑같은 사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한 번쯤 해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사용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조지표를 정말 적시적소에 알맞게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평선도 그렇고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타점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동평균선을 활용할 때 수렴의 개념으로서만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20일 단기 이동평균선과 60일 중기 이동평균선, 120일, 200일 장기 이동평균선이 전부 하나의 공간에 모이면서 수렴하게 되는 바로 이 수렴의 순간을 찾아내는 목적으로만 쓰는 거죠. 모든 이평선이 수렴하게 되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평선 각각의 평균 가격이 전부 비슷한 가격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지금은 차트가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만간 새로운 방향의 추세가 나오거나 기존의 추세가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동평균선의 수렴이라는 건 차트가 길을 모았다가 분출하기 직전의 단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평선이 수렴했던 과거 차트를 백테스팅 해보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있는 상태로 변동성이 없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고 곧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다른 차트 예시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렴하는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은 발산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이평선을 단순히 타점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렴과 발산의 단계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불필요한 손절을 줄일 수도 있고 오히려 방향성이 나오는 걸 보고 진입하기 때문에 확인 매매를 습관처럼 길들여서 매매 승률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과거 차트를 예시로 보면서 이동평균선을 어떤 관점에서 활용하면 좋을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했던 이동평균선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수렴을 했는지와 발산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것처럼 캔들이 한쪽 방향으로 힘이 강하게 분출된 상태인데 내가 불가피하게도 차트를 늦게 보는 바람에 포지션에 못 들어간 상태인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나만 놓고 캔들이 위로 솟아버릴까봐 냉정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포모를 느끼다가 무지성으로 포지션을 진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치만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확인을 해봤을 때 위아래 이격도가 이렇게 크게 벌어져서 이미 발산된 상태라는 걸 인지했다면 곧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고점에 물리지 않고 뇌동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예비책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동평균선이 이미 발산돼서 위아래 이격도가 이렇게나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라면 아마 그 추세가 정말 강하지 않고서야 한 번은 조정이 올 확률이 높은 타이밍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포지션을 언제 태워야 되는 거냐? 60일선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120일선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몇 일선이 닿았을 때 포지션을 진입해야 되는 건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핵심은 차트는 언제나 불확실하다라는 것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추세가 다시 이어지려는 힘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캔들과 근거를 기다렸다가 그 시그널을 확인하고 나서야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트레이딩의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추세의 힘에 따라서 단기 이동 평균선을 훼손하지 않고 그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을 받은 후에야 다시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추세가 한 번에 반전되면서 200일선까지 훼손하는 경우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만약 A라는 사람이 보통의 경우는 60일선에서는 추세가 다시 이어지더라라는 통상적인 개인의 경험칙에 의한 관념을 갖고 60일선이 닿았을 때 무지성으로 포지션을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차트가 바로 200일선 아래까지 뚫리면서 추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측 매매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면 정확한 손절 라인을 설정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냐면 물타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손절은 죽어도 안 하겠다라는 심보가 어느 정도 껴있는 상태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평선을 단순히 타점으로 써서 예측해서 매매를 하면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최초에 21선을 터치하면서 매수할 때는 나름대로 비중 조절도 신경 쓰고 레버리지도 계획해서 진입하죠. 그리고 나서 가격이 조금 더 내려앉아서 61선에 닿더라도 어지간하면 61선에서는 무조건 가격 반응이 한 번은 나오겠지라는 심리로 진입 비중을 한 번 더 늘려서 평단을 낮추고 물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힘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121선까지 가격이 주저앉은 겁니다. 자, 이때부터는 계획에 없던 물량을 전부 투입하게 돼요. 한 번은 살려줄 거라는 믿음과 이렇게 해서 과거에 살아났던 본인의 경험을 떠올리면서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201선까지 가격이 너무나도 빠르게 내려오는 거죠. 내가 처음에 계획한 물량보다 훨씬 큰 사이즈로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멘탈이 무너지면서 매우 감정적이게 바뀌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포인트는 물타기 방식은 초기의 포지션 진입에 비해서 비중 조절과 레버리지 사용을 뒤로 갈수록 엉망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기에 아주 어려운 조건에 있는 매매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예측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물 시장에서 문제는 이렇게 추세가 한번 크게 반전되었을 때 손실 보는 사이즈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어진다면 한 번에 그동안의 수익을 전부 반납하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각설하고 지금부터는 존 볼린저의 강연 내용을 리뷰해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I said it before, but it's really an important concept. A squeeze is the birthplace of trends. It's where trends begin. And a bulge is where trends go to die. 존 볼린저는 볼린저 밴드 활용법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스퀴즈라는 개념으로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벌지라는 개념으로 추세가 끝나는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정확히 뭔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a squeeze is, for me, the lowest value of bandwidth in the past 125 days. And it's a forecast for increased volatility. I like to say that it's the beginning of something. And a bulge is exactly the opposite. A bulge is the highest value of bandwidth in the past 125 bars. And it's a forecast for decreased volatility and it marks the end of something. 쉽게 말해서 스퀴즈는 이평선이 한 곳에 모여서 수렴하는 것처럼 밴드 폭이 매우 좁아진 형태를 의미를 하는 거고, 벌지는 이평선이 발산한 이후의 모습과 똑같이 밴드 폭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평선도 그렇고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추세의 시작과 끝을 알아내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설명한 스퀴즈와 벌지 구간을 백테스팅 해보면 우선적으로 스퀴즈 구간을 파악하고 그 파악이 완료되었다면 밴드 상단이나 하단을 찢어내는 캔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캔들을 확인을 했을 때 방향을 확인하고 진입해도 그렇게 늦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존 볼린저의 강연 본 영상에서는 이렇게 스퀴즈 구간을 포착하고 포지션을 진입함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수 보조 지표 두 가지인 밴드폭 지표와 %B 지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Come down in a very narrow trading range, break the lower band, and immediately and strongly reverse back into the bands, right? This has a special name. This is called a head fake, right? Because you've had a squeeze and the initial move is in the wrong direction. So this is probably one of the highest percentage in terms of percent success Bollinger Band trades. Meet the head fake. 볼린저 밴드에서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으로도 뽑힌다는 이 헤드 페이크 전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밴드 전략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헤드 페이크 밴드 전략이 예측 매매가 아닌 확인 매매라는 포인트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밴드 전략으로 사용할 때 단순히 밴드 상단에 맞으면 숏, 하단에 맞으면 롱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선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에만 포커싱을 맞추면서 예측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헤드페이크 전략은 복마감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밴드 내부 안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때 진입하는 확인 매매라는 포인트를 염두에 둬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볼린저 밴드는 다른 보조 지표를 추가해서 활용하면 추세를 활용하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밴드 전략으로도 사용해서 다양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캐치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장 상황에 적합한 매매 전략을 적시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보조 지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쓰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For me, periods are daily bars because those are the charts that I learned to use when I came into the business. But for you, they could be 5-minute bars, hourly bars, daily bars, weekly bars. It doesn't really matter. It's the rules are all the same. The patterns are all the same. It's just the time frame that changes. 트레이딩 관련 컨텐츠에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바로 타임프레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인 당사자는 볼린저 밴드 지표를 일본 기준으로 주로 본다고 말하죠. 이걸 참고해보면 역시나 타임프레임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앞으로 볼밴을 종종 사용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일본 기준으로 컨펌 조건을 따져보면 좋을까 싶습니다. The really important thing to note is that Bollinger Bands do not provide continuous advice. What we're going to look for is individual, discrete places on the chart where we want to take an action. Now, you may go many bars without finding such a setup, but when you find a setup, you will know what to do. And inevitably somebody will come over and will have a bar chart and they'll say, what do I do right here? And the answer is, I don't know. Because what you want to do is you want to wait until you find a setup and then you know what to do. 존 볼린저는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지속적인 조언을 주는 도구가 아니다.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통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차트에서 명확하게 구분된 신호를 포착하는 것뿐이다. 이 말은 결국 볼린저 밴드를 단순히 밴드, 상단, 하단에 맞았을 때 포지션을 진입하는 그저 단순한 도구로서만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볼린저가 실전 트레이딩에 있어서 정말 도움되는 조언을 해줬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이었습니다. So this bottom point is really important. It says use risk control. So if the pattern doesn't work, get out and wait for another pattern. If you have a buy set up and you get a confirmation bar and you get into the trade and it just goes sideways, it's time to walk away and find another setup. We don't want to stay in these failed setups too long because what often will happen is that trade could then turn against us. So unless the trade starts to work and work, fairly quickly, we just want to get out and move to the next setup.